노트 그동안에 쓰셨던 거 있으시죠? 옆에 딱 준비하시고. 음, 이게 고흐의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강의 때 가끔씩 갖고 오는데요. 고흐는 37살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남긴 그림이 거의 1000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나 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하면 고흐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뭐 보통. 그런데 고흐가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팔렸던 그림이래요. 이게 유료로 한 점. 이 그림만 음, 팔렸대요. 그러니까 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이분이 동생한테 얹혀서 좀 이렇게 경제적 그걸 받으면서 살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음, 참 이 그림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 번씩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 뭐 우리가 다 당연히 이 현생에서 뭔가를 앞세우고 싶고 누구나 또 나아가고 싶은 게 본능적인 또 에고적 욕심이긴 한데 또 이렇게 후생에서 또 죽고 없었지만 이렇게 또 세상에 이게 찬사를 받는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뭔가 창조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남겨진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책이든 뭐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이 안 팔리더라도 분명히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또 귀중한 보물이 될 거고, 그걸로 한 사람이라도 슬픔을 위안받고 위로받는 작품은 분명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이 현생에서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주차 서문 쓰기를 하겠습니다. 서문을 좀 쓰면 당연히 주제나 목차나 주제나 소재가 좀 명료하면 서문 쓰기도 조금 훨씬 편하고요. 여하튼 이걸 좀 써보면서 또 주제나 목차가 조금 주제나 소재가 좀 정리가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이 질문은 제가 계속 합니다. 네, 이 책을 왜 쓰고자 하는가? 지금 뭐 조금씩은 답변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주제죠. 내가 이 책을 지금 왜 써야 하는지. 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뭐 청소년들에게 내가 좀 달래주고 싶고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고 싶고 내가 엄청난 뭐 조금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별거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어라는 얘기도 또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뭐 정말 뭐 500년 전에 정약용 선생께서 이런 얘기를 생명 존중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라는 얘기. 그게 500년 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필요한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또 들려드리는 거죠. 네. 누가 읽으면 좋을까? 네. 독자를 항상 좀 상정을 하시는 게 좋다. 네. 딱 책 한 권 전체에서 한 독자만 떠올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 꼭지별로 아마 떠올리는 독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야, 1장의 첫 번째 꼭지는 그 친구가 좀 생각이 나네. 그 친구한테 하듯이. 뭐 3장의 뭐 일곱 번째 꼭지는 그분이 생각이 나. 그 아주머니께 좀 말씀을 좀 드려줘야 되겠다. 되게 심리적으로 불편했던 분이셨는데 뭐 이런 거 떠올리면서 조금씩 쓰시면 훨씬 더 말하듯이 하고 그분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쓸 수 있더라고요. 네, 어떤 소재로 쓸 건가. 그리고 소재는 항상 제가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다루었던 것. 네. 읽고 나면 네, 독자에게 좀 변화가 예상이 되면 좋죠. 뭐 변화라는 게 뭐 책 한 권 읽었다고 뭐 휙휙 변하는 건 없죠. 그렇지만 뭐 따뜻하게 공감을 받는다거나 결심을 한번 한다거나 이 정도만 해도 뭐 큰 변화하겠죠. 네,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었죠. 네, 끊임없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네, 약간 예술가들은 결국 연결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뭔가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낸다? 근데 가끔씩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뭐 창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끔씩 스티브 잡스나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유에서 유다시를 만드는 거예요. 비슷비슷한데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타겟층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것도 결국은 그게 다 연결이더라는 거죠. 스마트폰은 뭐 나다. 뭐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유만 조금씩 하시면. 그리고 글에서도 항상 은유적인 이야기나 직유적인 이야기가 문장에 딱 들어가면 느낍니다, 사람들이. 훨씬 이해도 잘 되고요. 저 사람 글 잘 쓰네라고. 저도 글 보면서 그래요. 엊그제 그 정상만 선생님이 썼던 글 보면서 뭐 그 너무 잘 쓰셔서 보면서도 그 안에도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은유도 있고, 그래서, 장난이 아니신 분이구나, 뭐, 소설가를 지망하셨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할 정도로 제가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보죠. 아무래도 좀 이런 책 쓰기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죠. 네. 항상, 네, 사실과 의견이 있다. 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의 나탈리 골드버그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깥에는 회색빛 찬바람이 불고 있고, 쇼윈도우 안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번쩍이며 유혹하고 있고, 카페의 오렌지색 테이블에는 흑인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금발의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나. 표준보다 가치 중인 유대인 작가가 있다. 작가의 임무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을 이루는 실체들에 대해 경건하게 네 라고 긍정하는 거다. 네. 결국 이렇게 빨간색의 자신의 그 흑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를 묘사하고, 그래, 작가는 모든 걸 긍정하는 거야라고 의견 딱 낸 거죠, 그냥. 네. 이 의견이 꼭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중간에도 있어야 되고, 위에 있어도 되고, 항상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네, 그래야 우리는, 좀 재밌게 읽고, 좋은 글로 느껴집니다. 의견만 계속 있죠? 예를 들면 의견만 계속 있잖아요? 작가들은 끊임없이 읽으면 독자들은 계속 태클이 들어갑니다. 아니야, 삶은 끊임없이 긍정만 하는 거 아니야. 부정도 있어야 돼. 계속 생긴다니까요. 의견만 있으면. 그래서 항상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반론이 없는 거죠.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니까 여기에서 반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많은 글이 우리가 잘 읽힌다고 하고 쑥쑥쑥쑥 읽히는 글이 사실이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의견이 많은 글들은 끊임없이 이 뭐야 이 작가 의식이 좀 뭐 계속 그런다. 내 생각하고 틀린데 하면서. 근데 적절하게 있어야 되죠. 사실만 있다고 하면 나중에 본문할 때도 설명하겠지만 사실만 이게 있잖아요. 유대인 작가가 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라고. 친구랑 말할 때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하다가 사실만 쭉 이야기하는데 내 의견이 없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핵심을 말해. 그게 의견을 말하라는 거거든요. 친구랑 말할 때 가끔씩 있잖아요. 저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요즘에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의견이 뭔데? 라는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항상 사실과 의견이 같이 있어야 한다. 네. 독자가 내 책에서 얻고 싶은 것 이런 거죠. 네. 글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정보고요. 새롭게 결심하게. 자기계발서들이 대부분 이거죠. 뭔가 결심하게 하죠. 울큰불큰 하잖아요. 좋은 자기계발서를 보면. 한없이 좀 풀어지거나 슬며시 따뜻한 이런 게 에세이나 약간 소설적인 부분에서 저분도 저렇게 힘들게 저분도 저런 상황에서 잘 극복하셨네.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보여지죠. 그래서 정보만 쭉 있으면 이것도 사실만 나열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죠.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겹쳐서. 네. 글쓰기의 핵심, 네. 아까 말했던 관찰하고 쓰고 의견 좀 내는 것. 네. 이러면 한 꼭지가 완성이 되죠. 핵심은 제가 볼 때 관찰이에요. 글을 잘 쓰고 싶거나 뭔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거나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는 그 사물을 내 예전의 상황이나 내 예전에 누구랑 상담했었던 얘기나 계속 관찰하죠. 글을 쓰면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글이 뭐 말처럼 툭툭툭툭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쓰고 의견을 내는 거는 훨씬 더 조금 수월하죠. 이거는 제가 전번 기수에서 조금 이야기했었던 건데, 그냥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그냥 사실 묘사를 뭐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저는 어떤 것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 겉표지를 보고 그냥 사실을 묘사한 거예요, 제가. 어, 머리가 희다. 전동되지, 정돈되지 않았다. 뒷머리를 길렀다. 이마에 주름이 3개 있다. 눈은 정면을 쳐다본다. 미간에도 2개의 주름이 있고, 눈은 동그랗고, 코는 오똑하고, 콧망울은 둥그렇다. 콧수염은 풍부하고, 턱수염은 없다. 티셔츠 부분이 낡았고 늘어졌다. 특이한 건 티셔츠 목 부분에 필기구가 꽂혀 있다. 제가 한참 보니까 여기 필기구 같더라고요. 여기 약간 아인슈타인의 이 그림에. 이까지 사실이죠. 그리고 그냥 제가 또 강의 때문에 의견을 하나 넣은 거죠. 창조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를 늘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기구는 필수다. 의견이 들어간 거죠. 이 검정색에서는 반론이 없죠. 근데 빨간색이 의견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창조하는 사람 요즘 스마트폰이 필수야. 무슨 필기구가 필수야. 이러면 그 의견을 반론한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과 의견이 이렇게 적절하게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독자들이, 그래, 그래, 동의돼, 동의돼 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네. 어떤 초등학교, 중학생들 강의할 때 제가 중학생들 책 찾다가 본 문장이에요. 어떤 초등학생이 썼대요. 비라고. 비가 가만 온다. 나는 오늘 빗소리를 들었다. 라는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가만인 거예요. 저자가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는 오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렇게 관찰하고 이 2줄을 쓰기 위해서 이 초등학생은 부슬부슬도 아니고 주룩주룩도 아니고 가만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을 했기 때문이죠. 이 비가 정말 가만, 뭐 이슬비 같은 비였겠죠. 예, 이게 이제 관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나태주 시인의 풀꽃 너무나 유명한 시죠, 그냥.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결국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관찰의 입장에서 이 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열심히 몰입하거나 관찰하면 웬만하면 다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악인들도 진짜 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악인으로 안 느끼더라고요. 너무 깊이 관찰하고 왜 그냥 피상적으로 한두 번 보면 저는 나쁜 악인이다라고 느끼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관찰하면 다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 힌트가 있죠. 어떤 것도 우리가 깊게 관찰하면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도. 네. 자, 오늘 서문이고 첫 문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첫인상은 강렬하게라는, 네, 뭐 어디 광고 문구도 마찬가지고 책에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게 첫인상이죠. 강렬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게 더 강렬한지 한번 딱 느껴보세요.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첫 문장인데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죽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번, 2번, 뭐가 더 강렬하십니까? 1번이요, 1번. 그렇죠? 네. 네. 1번일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음, 이 까미의 이방인은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번역가는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음, 네.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엄마가 죽었다로 번역이 돼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독자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책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강렬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첫 문장의 위력이죠. 이게 첫 문장인데 이 까미에 이 첫 문장을 이 까미는 제가 볼 때 소설가지만 이분은 철학자거든요. 이 양반이 이 첫 문장을 이렇게 쉽게 썼을까요? 아닐 거예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 첫 문장에 다음 문장을 안 읽을 70억 인구가 있을까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는데. 이 다음 문장 무조건 읽게 만드는 거죠. 이런 첫 문장의 위력들로 인해서.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의 첫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비는 종이었다. 그런데 서정주 시인이 아버지는 집사였다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린 분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 자화상의 첫 문장을 아버지는 집사였다고 썼으면 제가 이렇게 언급하거나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강렬하지 않으니까. 근데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자식된 도리에서 아버지도 아니고 애비는 종이었다니 얼마나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 짧은 시였지만. 그래서 강렬해야 한다, 첫 문장은. 이건 제가 볼 때 예외가 없어요. 소설을 쓰고 뭐 에세이 쓰고 모든 예외는 다 없어요. 이건 무조건 강렬해야 돼요, 처음은. 네. 이거 뭐 강렬하다기보다도 그냥 카프카의 다리의 첫 문장이 좀 재밌어가지고 나는 뻣뻣하고 차가웠다. 나는 달이었다. 나는 절벽 위에 놓여 있었다. 이 편에는 두 발끝이, 저 편에는 두 손이 뚫고 들어가 있었다. 읽는데 이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다리 의인화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다리를 의인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절벽에 이렇게 꽂혀 있는 상황을. 네, 이렇게 뭐 글을 잘 쓰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처음을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제목도 책 제목이 첫 문장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결국은 딱 처음에 독자들한테 어떤 뉘앙스로 비춰질까를 고민하는 책 제목도 그렇고 뭐 목차도 첫 문장이나 비슷하고요. 서문도 전체적으로 첫 문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문의 첫 문장 이런 거는 무조건 네 강렬해야 합니다. 뭐 강렬할 이유가 이런 거죠. 우리가 블로그를 쓰거나 단톡방에 글을 올리거나 책을 출간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신문에 칼럼을 쓰거나 뭐 유튜브 영상 만드는 분들도 썸네일을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예, 클릭하라고. 같은 거죠. 첫 문장이나. 아무도 안 보면 뭐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마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강렬하게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첫 문장의 역할은요. 뭐 다들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뭐 이런 거죠. 호기심을 자극을 시켜야 되고요. 다음 문장을 읽게 하는 거.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첫 문장은. 첫 문장이니까 처음에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쓴 다음에 퇴고를 하는 시점에 첫 문장을 뭘로 올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첫 문장은 맨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처음에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썼던 그 집까지 오는 길 이런 거 썼잖아요. 사실 쓰라는 거. 지금 옆에 노트에 있겠죠? 여러분들 옆에. 노트에 그 집까지 오는 거나 강의장 모습이나 이거에 첫 문장을 한번 올려보세요. 한 3분 정도. 한번 실험을 한번 그냥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썼던 그 집까지 오는 길 썼던 거 있죠?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은 강의장 모습을 사실을 묘사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글이 있으면 그 글의 첫 문장을 뭘 올릴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 3분 만에. 자, 작, 네. 핵심은 뭐다?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끄집어낼까?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다음 이 문장, 몇 문장 안 되는 걸 다 읽게 만들까? 이건 거죠. 첫 문장의 역할. 해보십시오.
첫 문장을 올리신 분은 네,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올려주세요. 첫 문장. 네. 저는 채팅창이 안 뜨는데요. 에? 이상하네. 그래요? 다른 분들은 뜨시나요? 네, 채팅창이? 떠요. 저는 처음, 뜨는데요? 음, 그래요? 네. 더보기 점 3개 누르시면 됩니다. 아, 네. 궁금해요. 첫 문장 우리가 고민해서 잠깐 고민했지만 또 어떻게 쓰셨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훈련을 자주 해야 네, 첫 문장 올리는데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네. 일단 던져보십시오. 궁금합니다. 강제할게요. 다 올려주세요. 빨리. 단어라도 올려주세요. 한 분, 우리. 이승민 선생님. 당신은 어떤 길로 오고 싶나요? 빠른 길, 아니면 경치가 있는 길. 네네. 정상만 선생님이 아내의 서재는 덜 어수선하다. 네네네. 그 강의장 모습 했는데, 네네. 좋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다 올리셨나요? 아니면 넘어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문장은, 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문장은 약간 문장의 형식을 안 갖추는 게 더 좋아요. 쉽게 말하면 진짜 짧게.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과감하네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 이런 게 조금 더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확실히. 뭐야. 뭐 어떻게 됐어?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라는 딱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냥 뭐 남편이 집 나갔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여하튼 이렇게. 네, 쉼, 그리고 목표. 네. 네, 괜찮습니다. 여하튼 주어, 서술어, 목적 이게 아니라 그냥 탁 던지는 느낌으로. 도저히 다음 문장을 안 보면 답답할 정도의 문장을 탁 올리는 거예요. 네. 소설이 이런 걸 잘하죠. 소설가들은. 네, 끊임없이 다음을 읽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락이 끝나면 첫 문장처럼 또 탁탁 올리죠. 1단락 끝나면 그 다음 단락 시작할 때 첫 문장처럼 또 탁 올리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계속 읽게 되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하셨던 이런 작업들을 글이 끝나고 한 꼭지가 끝난 다음에 뭐 최종 퇴고를 한 다음에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작가의 일이죠.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서문 얘기를, 네. 어떻게 보면 책 전체의 첫 문장이죠. 서문은 이런 거예요. 유일하게 책 중에서 약간 마케팅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내 책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독자님들 제 책을 좀 사주세요라는 뉘앙스. 본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서문에서 내 책, 우리가 그냥 뭔가 전자제품을 팔려면 세탁기를 팔려면 제 세탁기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기존의 다른 세탁기보다 다른 요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세탁기를 사시는 분들은 한번 사보셔야 돼. 이런 뉘앙스 똑같은 거예요, 책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 책은 이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한번 꼭 사보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 이런 뉘앙스. 서문에서 마케팅적인 서문. 제가 마케팅을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여하튼 서문은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요. 해결, 위안, 공감. 네. 왜냐하면 책은 다 어려운 심리학 책은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이 그 책을 살 거고
뭐 창업책은 창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그 책을 살 거고 여하튼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좀 제시해주고 위안도 공감도 줘야 되죠. 네. 서문은 뭐 프롤로그라고도 하고 머릿말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단어로 뭐 쓰여집니다. 독자는 읽을 건지 덮을 건지를 서문에서도 좀 많이 결정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인상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책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렇죠. 일단은 책 제목에서 딱 선택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목차 전체적인 설계도 어떤 내용이지라는 목차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저자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를 좀 본 다음에 그리고 서문도 얼핏 보고 본문 한두 꼭지를 본 다음에 그 책을 선택하죠. 비슷할 거예요. 약간 뭐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비슷한 이런 흐름대로 해서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뽑든 예스24에서 17,000원을 결제를 하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 쓰셔야죠. 본문은 한두 꼭지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 모든 책에 다 오픈돼 있지 않잖아요. 막 앞 페이지 몇 편만 뭐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목, 목차, 저자 소개, 서문에서 보통은 인터넷 구매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첫 만남, 네, 독자는 서문에서 한 편의 글과 처음 만나죠. 우리가 지금까지 목차는 다음 주겠지만 제목, 주제, 책 제목, 소재 이거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글 쓰는 거죠. 길게 서문에서 한 편의 글.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문의 첫 문장을 보통 좀 많이 주목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직업병처럼 비슷하게 정말 이 저자가 얼만큼 고민했는지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상관관계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고민하더라고요. 보면 이 저자의 서문의 첫 문장 이 정도면 고민의 양이 떨어져. 안 사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문의 첫 문장을 보는데 이야 이 양반 엄청 고민했네? 그러면 그 책의 저자의 노력이 좀 보여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여하튼 뭐 서문의 첫 문장이 나쁘다고 해서 다 책이 나쁜 건 아닌데 여하튼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성향 자체가. 서문의 역할은 책의 핵심 메시지 주제죠. 이 책을 내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도 환기도 시키고 책을 쓴 동기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내용의 전개 방향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서문이지. 아까 말했던 약간 마케팅적 내 책은 이런 책이야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본문에서 한 꼭지 한 꼭지에서 보여줄 수 있지만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문이라는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없는 경우들이 있죠. 소설은 이런 책이에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너무 소설은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아는 건데 대략 주제가 나오거나 뭐 그냥 결론이 나오면 소설은 재미없어지니까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고를 할 때는 소설이라도 서문이 있어야 되겠죠. 출판사 편집자나 대표들이 이분이 소설 쓰는데 이런 소설 쓰는 거구나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다른 책들은 무조건 다 서문이 있어야 되니까 쓰셔야 됩니다. 압축적인 문장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질해야 되고요. 독자의 내리에 확고하게 각인될 수 있게 진짜 강렬하게 쓰셔야 되고 서문은 공들여야 되고 최대한 인상적으로 밋밋하면 독자가 덮을 확률이 많죠. 네. 개인적으로 또 제가 책을 탈고할 때도 서문을 가장 많이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본문을 막 고치는 거는 다 한 번씩 고치긴 하는데 서문만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출판사에 원고 넘기기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그냥 서문을 잘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독자들과 만난다는 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독자 만난 첫 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가 좀 고민하고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서문을 좀 잘 써야 왜 마케팅적이고 내 책이 좀 잘 팔리기를 원하실 거니까. 서문은 출간 기획서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간 기획서 제가 이번 주 강의 끝나면 한 부 샘플로 보내드리긴 할 텐데요. 출간 기획서 이게 들어가요. 책을 출간하는 아까 말했던 책의 주제, 책의 소재, 내 내 책의 독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면 좋을 거야. 그리고 이 책의 좀 차별점. 이런 게 보통 출간 기획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문도 이런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죠. 네, 서문을 쓰면 그래서 책에 윤곽이 좀 잡힌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출간 기획서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책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좀 감도 잡힐 거고요. 근데 서문을 쓰다 보면 뭐 주제 목차가 또 보일 때도 있어요. 주제 목차가 좀 잘 없는데 서문을 막 그래도 글로 옮기다 보면 이런 게 또 좀 반대로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주제 소재가 분명하면 서문도 좀 수월하죠. 그래서 주제 소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명료한 생각이 있으면 서문도 뭐 쭉쭉쭉쭉쭉 나갈 수 있죠. 여하튼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서문에 들어갈 내용이. 그냥 제가 뽑은 거는. 책을 쓰게 된 동기. 아까 말했던. 내가 이 책을 왜 써야 되지? 내 어떤 분들을 도움을 주고 싶고, 여하튼 그런 거. 이 책을 읽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죠. 책을 본, 이 책을 보려고 하는 독자들은 창업책이면 창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책을 뽑은 거잖아요. 심리학 책이면 심리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 너희들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심리가 안정될 수 있어요. 나 당신들 지금 마음 좀 알아요. 나도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라는 이런 뉘앙스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독자를. 그래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 책 읽으면 당신 좀 마음이 안정될 거야. 이런 뉘앙스로. 네. 이 책만의 독특한 점, 네. 다른 도서와 차별점이 있으면 좀 차별점도 좀 언급해주고, 뭐 재밌고 유익한 책이고, 또 이게 뭐 나중에 뭐 에필로그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쓰면서 좀 겪었던 뭐 어떤 특별한 점이나 어려운 점, 뭐 이런 점도 서문에서도 잠깐 언급할 수도 있죠. 이 책 쓰면서 나 이러이러했어라는. 그리고 뭐 많은 뭐 이런 큰 책들에서 나오는 활용법 이 책. 이 책을 이렇게 읽어라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책들 보면 뭐 너무 힘들면 뭐 지금 1장부터 읽지 말고요. 9장을 읽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방법론이 거기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한 6, 7가지. 핵심은 1번, 2번, 3번. 이게 핵심이겠네요. 뭐 이런 차별점 있으면 이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 앞에 3, 4개에 대한 답하는 게 서문 A4 한 장 또는 2장. 뭐 2장, 3장 뭐 이렇게 대략 A4 2장이라고 하면 요 정도만 들어가도 서문의 내용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서문을 읽을 때 독자가 느껴야 할 것. 이게 뭐 꼭 서문만은 아니지만, 문문도 마찬가지죠. 여하튼 재미도 느껴야 되고, 좀 독특함도 좀 느끼면 좋고, 유익함도 느끼면 뭐 베셀이 될 확률이 많겠죠. 재미있고 유익한데 베셀이 안 될 수가 없죠, 보통.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 이거 안 읽으면 손해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 책이 성공할 확률이 막. 야, 이 책은 내가 안 읽으면 17,000원 주고 이거 안 사면 좀 손해겠는데, 한 권은 이거 소장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성공할 확률이 좀 많죠. 네. 읽으면 큰 보상이 온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도 좋고,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게 또 좋은데, 우리는 손해를 더 크게 느끼는 게 또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보다 내가 손해를 안 받아야 된다라는, 네. 여하튼 이런 느낌. 글을 시작하는 법, 네, 서문을 시작하는 법, 본문을 쓰는 것도 똑같죠. 네, 본문 쓰기도 이 5가지로 시작합니다. 서문도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사례로, 이야기로, 사실로, 적절한 인용문으로, 뭐 명문을 바로 채용해서 쓰거나, 적절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거나, 뭐 핵심 메시지로 시작을 하거나, 반대적 논조로 시작하거나. 네, 이거 예를 하나씩 이제 좀 들어볼게요. 적절한 사례, 이야기로. 뭐 이게 대부분 뭐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왜냐하면 가장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네.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이야기 5문장, 10문장이죠. 7문장. 어느 날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에서 한 마리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대고 누워 있었다. 고개를 약간 들자 불쑥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고
그 위에 이불이 금방이라도 주르륵 미끄러져 내릴 듯 둥그런 언덕 같은 배 위에 가까스로 덮여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애처롭게 버둥거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어떤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 마리 벌레로 변해서 침대에서 자기 침대에서 뒤로 자빠져서 이게 발을 가냥 움직이는. 네, 저도 처음 보고 야 이거 진짜 강렬하다라고 느꼈죠. 그 되게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걸 또 비슷하게 이 내용을 우리나라의 어떤 한정영이라는 작가가 변신인 서울로 해서 또 따라 하셨더라고요. 이로 따라하는 거 저작권하고 좀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토끼로 변한 거를 이야기를 했더라고. 어느 날 아침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니, 여기 주인공이죠. 바니는 자신이 손바닥만한 토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눈을 뜨자마자 흰 털로 뒤덮인 앞다리가 보였고 가슴과 배까지 모두 뽀얀 털로 북슬북슬했다. 두리번거리는 눈길을 따라 드러난 등줄기와 꼬리도 휘었다. 일어나 앉아 고개를 돌리자 길게 늘어진 갈색 귀가 양옆에서 치렁거렸는데 그 때문에 제풀에 놀라 뒤로 껑충 물러서고 말았다. 네, 이분이 한정영이라는 소설가께서 요거 그대로 조금 채용한 거죠. 네, 요렇게 하셔도 돼요. 네. 좋아합니다, 이런 거. 왜? 워낙 유명한 소설을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독자들이. 왜?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변동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네. 허접한 제 책, 2017년도에 냈던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의 첫 서문의 시작입니다. 네. 지하철은 영영 오지 않았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갔고 20분 뒤에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개찰구에 신용카드를 접촉했고 지하철을 기다렸다. 지하철이 왔다. 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못 썼죠? 예, 그래요. 제가 아직 초보자예요. 지금도 그때 당시 더 했겠죠. 타지 않았다. 정말 단문으로 썼네요. 봐도. 타지 않았다. 다음 지하철이 왔다. 또 타지 않았다. 계속 지하철은 왔지만 나는 타지 않았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내가 퇴직한 것을 알았다. 나는 만나볼 사람이 있다며 나왔다. 집에 있기 불편했고 어색했기 때문이다. 그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40분 이상을 보냈다. 지하철 8대가 통과했다. 내가 타야 할 지하철은 오지 않았다. 난 어디로 가야 하나? 몇 년 전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고 겪었던 일이다. 네. 이게 보통 이게 회사 퇴직을 제가 좀 많이 했잖아요. 열 몇 번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잘리고 나면 갑자기 잘리면 아침에 이게 집에 있기도 민망하고요. 어디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친구들 만나서 커피 사달라고 할 수 없어요. 직장 근처에 가서. 점심쯤이나 가야 그래도 커피 한 잔 먹는 거지. 그래서 가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지하철역에. 멍하니 있는 거 어디 갈 데도 없고. 네,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사례를 한번 써보자 해서 써서 서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테드 토크라는 네, 이렇게 말하는 거 스피치 관련 책이죠. 좀 유명하잖아요. 테드라는 거 자체가 미국에서도. 거기에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슴푸레한 무대 위로 한 여자가 올라온다. 여자의 손은 땀으로 흥분하고 다리는 후들거린다. 하이라이트 조명이 쏟아지자 1200쌍의 눈이 일제히 여자를 향한다. 객석에서도 여자의 긴장을 느낀다. 일순간 무거운 긴장감이 감돈다. 여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순간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테드 토크의 서문도 크리스 앤더슨도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강사들 섭외해서 막 트레이닝 시켜서 딱 15분짜리 무대에 올렸는데 막 이런 상황을 자기가 글로 그려놓은 거죠. 네. 다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조금 더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글쟁이들이나 이런 분들 다 아시는 거죠. 글쓰기 전략의 정의모 이재성 씨도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4년 초 나는 글쓰기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MIT 공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의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임스 교수에게 이공계 대학인 MIT에서 왜 그렇게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많이 시키는지를 물어보았다. 교수는 뜻밖의 질문이라는 듯 놀라면서
MIT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학생이며 리더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글을 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네, 이렇게 사례로 네, 진짜 리더가 할 일 중에 글쓰기가 진짜 해야지. 그거밖에 가장 깊숙한 인상을 남기는 거 글쓰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문을 사례로 자기가 방문했었다. 네. 또 좀 허접하지만 그래도 제 사례를 또 하나 들면 예,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시작했다. 제 사례인데 저도 꿈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좀 처음에 싫었어요. 당신이 뭔데 페이스북 성공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겁니까? 솔직히 내가 창업자지만 나 스스로도 성공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렵고 또 함부로 말하기도 두려운데 페이스북 CEO 저크버그가 나에게 꿈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좀 나왔어, 진짜. 그래서 제가 조금 만든 거예요. 하여튼 그때 한 문장을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마 나왔겠죠, 꿈에서. 이걸 뭔가 한 문장으로 찾아낸다는 게 좀 약간 분만의 고통이었어요. 아니, 뭐 애도 안 낳았는데, 여하튼 어려운 고통이었어,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뭐 아마 꿈에 좀 나왔던 것 같고, 꿈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저는 이게 되게 강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나 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의 위로와 공감도 좀 제가 아까 말했던 6-7문장 서문에 들어갈 걸 그대로 가지고 제가 고민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은 왜 그들은 성공했나? 성공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원고 작업을 시작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저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좀 독자들을 좀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거죠. 한 기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책의 분량은 400쪽이 훌쩍 넘어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여러 기업을 소개하는 책은 설립 연도, 매출액, 비즈니스 모델, 창업 동기 등 기업 현황을 나열하는 형식이 많았다. 고민 끝에 나는 한 문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독자가 기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나 삶에 쉽게 적용하도록 위대한 기업 CEO들이 실천했던 한 문장을 찾아 제시하고 싶었다. 책의 주제죠. 나는 이렇게 해서 한 문장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들의 현자 같은 CEO들이 이야기하는 한 문장을 만들어서 제시할 거야. 이거를 저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책을 받으면 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또 이걸 썼겠죠. 수십 개의 위대한 기업과 경영 천재들이 집착했던 한 문장을 깊이 연구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 문장이 어떻게 구성원을 단합시키고 조직을 성장시켰는지, 한 문장이 어떻게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된다면 험난한 창업 시장에서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뭐 뒤에도 블레블레 좀 많습니다. 여하튼 제 나름대로 아까 말했던 6-7개 왜 썼고 독자한테 위로와 공감을 어떻게 줄까? 이 책은 어떤 보상을 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서문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문장을 지문을 놓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본문을 시작하는 또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하는 게 명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명문으로. 본문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장 많아요, 이런 게. 뭐 예를 일론 머스크의 문장을 뭐 실패가 예상될지라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도전하라. 자기계발서에 이런 문장을 뭐 처음에 써놓으면 충분히 독자들이 공감할 확률이 많죠. 실패 예상되더라도 해봐야 되겠네. 울쿵불쿵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한 인용문으로 시작을 하면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니까 저자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문장을 인용하라는 게 제가 정직하게 살아야 행복해집니다라고 정강민이가 아무리 외쳐도요. 그냥 예수님이 정직하게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했어요라는 인용이 들어가야 독자는 그때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명인들 정말 이 현재라고 하시는 분들은 툭툭툭툭 내뱉어도 뭐 권위가 필요 없죠. 그냥 자신이 권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인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뻔한 인용문을 오히려 책을 덮게 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너무 뻔한 진부한 명문을 인용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예를 들은 건데,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것 없다. 이 좀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뭐 열정 없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썼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여하튼
또 뭐 그냥 포기하면 편하다 이런 박명수가 썼던 얘기래요. 이런 게 좀 더 뻔하진 않잖아요, 그죠? 좀 재밌네라고 좀 사람들을 좀 끌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인용문으로 글을 시작하거나 인용문으로 중간에 인용문을 삽입할 때 주의할 게 인용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을 조금씩은 덧붙여야 돼요. 네. 나의 언어로 인용문을 완전히 갈아엎어도 좋겠지만 인용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내 생각을 한두 줄이라도 넣어주는 게 그 인용문이 훨씬 살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책 쓰기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 인용문 인용하라고 하니까 어떤 책들 보면요. 가다가 중간에 인용문 멋진 게 인용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저자가 전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뭔가 인용문을 멋지게 넣으라고 하니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좀 넣어놔라라는 얘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닭을 키운다는 둘째 아들 하규에게 쓴 편지의 인용을 하나 해볼게요. 양계도 등급이 있다. 제대로 키우려면 관련된 책을 읽어라. 면밀히 살피고 부지런히 키워라. 그리고 얻은 경험을 책으로 써라. 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둘째 아들한테 편지를 썼던 이 단순한 이 두 줄을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 쓰기에서도 인용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의견을 하나 넣으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소한 일인 닭을 키우는데도 책을 읽고 그 경험을 책으로 쓰라고 한다. 18년간 500여 권의 책을 쓴 정약용 선생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보인다. 이 두 줄이 들어가면서 위에 게 확 산다라는 거죠. 그냥 위에 것만 달랑 인용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이 명문의 의견을 한두 줄이라도 찾아내. 당연히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냥 멋진 문장을 인용 탁 집어넣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책이 느린데 이 느림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깊어지고 네, 성장한다라는 게 이런 거죠. 네. 적절한 질문으로 또 글을 시작하는 거 정말 많이 하죠. 아까도 우리 그 첫 문장 올리라고 하니까 제가 기억하기 이승미 선생님이 질문으로 딱 얹었잖아요. 아까 첫 문장이. 네. 가장 많이 합니다. 그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질문을 던지면 일단 독자는 답하고 싶어 해요. 이 질문이 정말 인사이트가 있으면. 어? 뭐지?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좀 참여하게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뭐 저한테 인사이트 있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창업자인데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누군가가 그렇게 요구하며 당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당신은 그 방법을 찾아낼 거다라고. 네. 우리가 보통 이건 10년 걸려 하는데 이걸 6개월 만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라도 또 뭐 그 퀄리티가 낮을 수 있지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책 쓰기 뭐 저는 그냥 본질을 이야기하지만 책 쓰기 3주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왜? 요즘 AI에 내 주제를 집어넣고 글을 써줘 하면 막 뽑아내 준대요. 저도 해봤어요. 정말 멋지게 뽑아내 주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수정하고 하면 또 충분히 좋은, 네, 챗GPT에 질문 넣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가르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AI 글쓰기 이런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성향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아요. 네. 근데 만약에 책 쓰기를 1년, 2년 걸릴 거를 6개월이 아니라 그 챗GPT를 이용해서 그냥 한 일주일 만에도 제가 볼 때 쓸 수 있어요. 질문만 넣고 해서 그냥 전자책, 뭐 종이책으로 출판사를 통과하기엔 조금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전자책으로는 한 3일이면 책 분량을 만들 수 있겠더라는 거죠.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네. 뭐 저번에도 한번 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뭘 하고 싶은가? 100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인사이트 있게 다가왔죠. 뭐 하고 싶지?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마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아마 이 질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돈 너무 중요하지만 돈을 완전히 내가 다 챙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뭘 하고 싶은가? 네. 이런 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딱 독자를 확 땡기는 질문들이죠. 이런 거를 그냥 활용하셔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뭐 뭔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는 뭐 다
어떤 저자도 다 자기 혼자 머릿속에 생각한 거 없어요. 유명한 현자들의 질문을 끌고 온 거죠. 네. 첫 문장에 반하게 하라는 조셉 슈거맨의 서문을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글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본 적이 있는가? 기억에 오래 남는 문장의 비결을 아는가? 심리학에 바탕한 글쓰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글이 있다. 어필하는 글과 어필하지 못하는 글. 읽어도 감흥을 주지 못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읽을 때마다 가슴 설레게 하는 문장도 있다. 단어와 문장의 어떤 요소 때문에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거나 반감을 갖게 되는가? 이분은 계속 질문으로 탁탁탁 던지면서 서문에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책을 시작할 때, 글을 시작할 때 서문이든 본문이든 바로 핵심 메시지로 바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핵심 메시지는 이 꼭지의 주제인 거죠. 내가 이 꼭지에서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바로 탁 처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던져지는 순간에 첫 문장이나 처음에 글의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되게 쉽게 이해해요. 아, 이 글은 정직하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이거 지금 딱 첫 문장을 내셔오면 아, 결국은 이 밑에 뭐 여러 사례들이나 여러 개가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겠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독자가. 그래서 되게 쉽게 읽혀요. 약간 소설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죠. 소설은 뭔가 반전도 있고 뒤에서 뭔가 딱 터져야 재밌는데 벌써 딱 알려주면. 네. 그런데 이렇게 핵심 메시지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메시지가 너무 평이하면 좀 말려요. 독자들이 싫어하면. 그러니까 여하튼 진부한 거는 항상 좀 멀리 해야 돼요. 뭐 제가 예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이게 되게 평이한 메시지들이잖아요. 뭐, 알겠어. 꼰대 같은 소리네.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뻔한 얘기잖아.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뭐, 성공하려면 아침에 일어나 이불부터 정리하라. 이게 어떤 조던 피터슨 교수인가 그분이 이제 하셨던 얘기인데 아주 저한테는 인사이트 있더라고요. 야, 성공하려면 아침에 일어나 이불부터 정리해. 이런 거. 어떤 젊은 대학생인가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찾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습니까? 교수님 하니까 그분이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잘 정리해. 그 얘기 핵심이 이거더라고. 네 삶을 정지하면서 살아. 규격화하면서 살라 보라고. 6개월, 1년을.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될 거야. 라고. 완전 인사이트 있죠. 대충 내가 좋아하는 게 뭐 없는 사람 대충 뭐 10시에 일어나고 뭐 11시에 일어나고 대충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뭐 5시는 6시든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딱딱딱딱 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정제해 보라는 얘기. 와우.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딱 나오는 순간에는 저 같은 사람 확 끌려오죠. 아침부터 이불부터 개라고? 뭐야 하는. 네. 그래서 뒤에 탁 메시지가 들어오죠. 네, 뭐 2000년도 초반에 읽었던 뭐 이런 거죠. 이런 핵심 메시지가. 좋은 것은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은 바로 좋은 것 때문이다. 그레이시 안 되는 건 굿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은. 굿투 그레이시라는 책은. 네, 이런 게 핵심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마. 위대함으로 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반대적 논조로 시작하는 것. 네. 약간 칭찬이나 동조보다 약간 반대나 비판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 또 하나의 글쓰기의 하나의 첫 문장의 처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살짝 좀 비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사유의 양이 필요하죠. 근데 자칫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너무 평이하면 독자들이 좀 낚였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고. 여하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를 시도했어요. 처음에 이 책에. 네, 제 책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좀 민망합니다. 여하튼 제가 서문의 첫 문장이 당신은 이미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원래 이거였어요. 탁월함을 거부해야 성공한다. 반대로 시작했던 거예요. 아, 창업은 똑똑해야 성공하는 거지. 뭔 소리야? 라는 이 반대 논조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평범함을 추구해야 한다. 성공한 비즈니스는 대부분 평이했다.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당신이 힘들게 시작한 스타트업을 진실하게 성장시키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성공 조건을 천재 개발자, 마케팅 전략, 재무 전략, 운영 전략,
화려한 인적 네트워크라 말한다. 정답일 수 있다. 진짜 성공 요인은 아니다. 진짜 성공에 방해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커넬, 스탠퍼드, MIT 그 친구들이랑 창업했을 때 그 친구들 진짜 똑똑했거든요. 탁월했어요.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 나이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한 1, 2년 성공하다가 바로 망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게 똑똑하다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더 중요하구나 해서 제가 이 책의 주제를 적어낸 거예요. 탁월함보다 진정성이라. 아마 그 이 책 나오고 그 MIT, 스탠퍼드, 코넬 나온 친구들 보면서 조금은 뭐 직설은 없었지만 좀 느꼈을 거야. 아, 정강민 부장 진짜 나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돌려 까는구나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여하튼 제가 이걸 쓸 때 반대적 논조를 시작하고 싶었던. 보통은 똑똑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또 맞는 거고. 여하튼 이런 기법들이 있다. 네. 글을 시작하는데 서문을 시작하는데 뭐 본문을 시작하는데 지금 5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죠. 적절한 사례 이야기, 인용문으로, 적절한 질문으로, 핵심 메시지로, 반대적 논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결국은. 호기심을 자극해서 읽게 만들기 위한 걸로 이렇게 5가지, 10가지 막 많은 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그 독자나 청중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화는 들어가면 무조건 2시간을 앉아야 되지만 책은 어느 순간에 재미없으면 탁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그 긴장감, 호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걸 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처음이 밋밋하면 그냥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례나 인용문이나 질문이나 이런 걸로 첫 문장을 뭘로 올릴 거를 마지막에는 진짜 고민하셔야 된다. 서문의 원칙이지만 본문의 원칙도 똑같죠. 네, 간결함이 핵심이고요. 짧고 간결하게 써라. 명료하게 써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라. 말하듯이 써라. 자연스럽게 써라. 뭐, 이거 뭐 글쓰기 뭐 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고. 근데 서문에서는 여하튼 독자들은 생각보다 바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서문을 좀 너무 장황하게 쓰는 건 좀 불리해요. 마케팅적으로. 어느 순간에 탁 멈추는 것도 필요해요. 네, 다 노출시키면 좀 불리하고요. 근데 독자들이 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문턱을 낮추는 게 낫죠. 너무 현학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라도 훨씬 낮춰야 돼. 말했죠.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 예. 이게 대중서의 특징이에요. 네. 서문에 들어가면 좋은 말. 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배웠던 어떤 그분께서 하셨던 얘기인데 좀 공감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뭐 좀 새로운 뭐 혁명적인 뭐뭐에 관한 기적, 뭐 심리학에 관한 기적, 뭐뭐에 놀랄 만한 진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독자들이 좀 관심을 끈다라는 얘기에 꼭 좀 공감은 되더라고요. 조금 뭐 좀 이 책은 혁명적인 책이에요. 이런 약간 좀 뭐 그런 뉘앙스로라도 새로운 기법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게 좀 있는 게 독자들한테 조금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좀 활용해 보시려면 한번 활용해 보셔라. 거부할 수 없는 5가지 키워드. 이건 뭐 서문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참여. 독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거. 예를 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이 책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이 책 읽으면 마음이 평정해진다. 평온해진다. 근데 이거 안 읽으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강렬한 메시지. 이 책 읽으면 당신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메시지. 자기 주제에 맞는 메시지를 좀 서문에서는 좀 던져주는 게 좋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위로와 공감. 독자들을 공감하고 달래줘야죠. 심리학 책이면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거 어려움 겪고 있죠? 나도 그거 겪었는데 그 마음 좀 알아요. 힘들어 그때. 그래 어떻게? 뭐 이런 뉘앙스로 좀 우리가 좀
달래줘야만이 독자들은 왜 이 책이 희낙낙 하시는 분도 책을 안 읽어요. 가끔씩은 뭐 재미나게는 읽겠지만 뭔가 지금 안 풀리고 뭔가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책을 뒤지고 뭐 누굴 찾아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감성을 좀 터치해줘야 되죠. 그리고 선택, 예. 독자에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까 말했더니 비슷한 거예요. 읽으면 무조건 좋아. 근데 안 읽으면 당신 안 좋아져. 이런 뉘앙스. 뭐 보상도 마찬가지다. 읽으면 반드시 보상이 따를 거야. 안 읽으면 반드시 엄청난 손해를 볼 거야라는.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해야죠. 본문이 궁금해져야 되죠. 서문을 봤는데. 와, 뭐지라는 느낌 정도. 야, 이 작가 뭐지라는 느낌이 오면 성공할 확률이 많죠. 사겠죠. 15,000원, 17,000원 주고. 네. 서문의 시작은 호기심인데 글쓰기, 생각쓰기 윌리엄 진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도입부는 금방 독자를 붙잡아 계속 읽게 만들어야 한다. 참신함, 진기함, 역설, 유머, 놀라움, 비범한 아이디어, 흥미로운 사실, 질문으로 독자를 유혹해야 한다. 독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소매를 끌어당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네. 똑같죠. 호기심을 끝까지 자극시켜라. 어떤 수단이 있더라도 있으면 자극시켜서 끌고 와서 읽게 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 꼭지를 쓸 때 우리가 소제목들도 있잖아요. 한 꼭지를 쓰는데 큰 제목이 있고 중간에 약간 가독성도 필요하고 해서 중간에 좀 소제목을 넣을 때 전혀 내용하고 다른 소제목을 넣는 작가도 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되게 심리학적인 것, 진중한 얘기인데 어느 순간에 소제목에 빨간 사과, 이게 빨간 사과 내용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읽었는데. 그냥 빨간 사과인 거야. 독자를 그냥 호기심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똑같죠. 어떻게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읽게 해라는 거예요. 네. 서문의 마무리는 확신, 희망, 주장. 네. 뭐 본문도 뭐 거의 같죠. 네. 보통 서문이 많이 마무리되죠. 자, 이제 이 책은 여러분 손에 쥐어졌다.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스스로의 잘못으로 장차 일어날 지나치게 큰 불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건 분명하다. 보통 많이 이런 뉘앙스로 쓰죠. 창업책은 이 책이 성공을 장담 못한다. 근데 실패는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창업책이라. 심리학 책이면 이 책을 읽는다고 당신이 바로 뭐 완전 평온해지진 않겠지만 예전에 3개월 동안 혼란스럽다면 지금은 한 일주일간 혼란스러울 거야. 이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네. 뭐 테드 토크에도 뭐 비슷하게 바른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면 그 파장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수백만 명에게 각인된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면 지금 연설할 당신, 언젠가 연설해야 할 당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당신 모두에게 득이 될 거다. 준비됐나? 이제 불을 밝혀보자. 말한 스피치에 관련된 얘기니까. 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은 언젠가 또 이야기할 거잖아. 아니면 지금 듣고 있는 모두에게 이 책은 득이 될 거야 라고 딱 크리스 앤더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총균세에서는 주장 뭐 이런 뉘앙스로. 그러나 나로서는 이제 독자 여러분이 역사란 결코 냉소주의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역사에는 광범위한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을 설명하려는 탐구 과정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생산적이기도 하다. 뭐 이런 나름대로 주장을 하면서 이 서문을 마치는 거. 뭐 이거는 어떤 상실 관련되어 있는 분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서문을 좀 도와줬는데 이런 뉘앙스죠. 그분은 뭔가 많은 가족들이 떠나가고 돌아가시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쓴 동기, 뭐 이런 뉘앙스로 쓰는 거죠.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어서 나는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실을 경험했던 이들에겐 도움이 되고요.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겐 이 책이 예방주사가 될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독자를 위로하면 공감해야 돼. 당신도 상실로 아플 거다. 원래 인생은 누구나 다 상실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 네, 공감해 주는 거죠. 뭐 이 책이 독특한 점. 실제로 내가 겪었던 상실에서 빠져나온 이야기입니다. 뭐 이론적 배경이 별로 없어요. 라는. 뭐 재미있고 어떤 얘기는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공감할 거고 마지막에는 희망이 생길 거예요. 이 책은. 뭐 쓰면서 특별한 점, 어려운 점, 뭐 즐거웠던 점 있으면 나도 이 책을 처음에 쓸 때는 나 스스로도 너무 아팠지만 읽고 쓰다 보니 내가 먼저 치유되었다라는 뉘앙스. 이 책의 활용법, 읽는 법, 뭐 지금 너무 아픈 분들은 뭐 1장부터 읽지 말고 뭐 4장부터 읽어보세요. 거기 방법론이 좀 나와 있어요라는 뉘앙스. 이게 서문에 들어갈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죠. 자, 미션. 우리 선생님들은 자신의 서문을 써보는 거 미션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자신의 서문을 도저히 못 쓰겠다 하면 다른 참고 도서 그냥 읽고 있는 책에 서문을 한번 이 6가지, 7가지 문장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 책을 쓴 이유가 이거구나, 이분은. 이런. 그래서 한번 카페에 꼭 좀 올려줘 보세요. 네. 그렇게 좀 올리시다 보면 서문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스스로 발견하실 겁니다. 서문의 인용, 아까 말했던 뭐 인용하면 좋은 게 대부분 서문은 책은 이거죠. 난 수많은 실패를 통해 여기까지 왔다. 온갖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다. 여러분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이 책을 통해 배우면 좋겠다. 나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도 터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의 의미는 이거잖아요. 나도 이거 겪었는데 당신이 다 겪으면 안 돼. 좀 짧게 겪어, 당신은. 이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노하우가 담겨 있거나 내 삶이 여기 녹아 있으니까. 네. 자,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 꼭지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주장, 이유, 사례, 뭐 결론, 실천법. 뭐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례, 아까 말했던 뭐 이야기, 내 이야기나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나 이런 사실을 쓰고 뭐 사회적인 정보 잠깐씩 인용을 하고 권위자들의 뭐 좋은 문장을 인용하면서 내 주장을 조금 더 입증하기 수월하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의견도 이렇게 좀 적어보는 뭐 이렇게 해서 A4 한 장, 두 장을 맞추는 게 한 꼭지다. 네. 네,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좀 상황을 간단한 강의를 하고 요 사례를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네. 자, 글쓰기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스스로를 믿어가는 과정이죠. 네, 저는 그랬어요. 쓰면서 이게 아리까리 할 때도 지금도 많고요. 하지만 고민하고 사유하면서 아, 이게 맞다라고 제 스스로한테 좀 믿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축구 선수는 한 게임 하려고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죠. 글쓰기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원고를 채우는 시간이 많을수록 네, 글은 좋아지고요. 글을 많이 많이 고치면 고칠수록 네, 글은 좋아집니다. 초고보다 10번 고쳤는데 초고보다 나빠진 글은 없어요. 쓴다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문장은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공감을 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한 주제에 대해서 쭉 썼잖아요? 그걸 쓴 사람은 그렇게 낭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대로 쓴다면 1년, 2년을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확 깊어지죠. 네. 제가 증명이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리버리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스스로 알아요. 조금 깊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몇 권을 쓰면서 사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세상의 결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거죠. 네. 독서와 글쓰기는 당신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뭐 독서책에 나와 있던 얘기 공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쓰시면 이게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한테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0페이지 읽는 거 자꾸 하고 계실 거고 필사도 하실 거고 네. 카페나 여러분들 SNS 올리셔서 또 올려주시고요. 매주 수업 끝나면 SNS에 쓰거나 카페 기억에 남는 것 이것만이 제 거라고 말씀드렸죠. 꼭 올려주시고
지금 뭐 여기 있는 분들 프리라이팅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본문 지금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글을 계속 연습하겠다면 프리라이팅도 계속 좀 써보십시오. 네. 하십시오. 네. 자, 아까 우리 3주차 서문 써보는 거 지금 아까 말씀해드렸어요. 꼭 한번 써보시고 어떻게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서문을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윤곽이 좀 잡히실 거예요. 네. 미션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음, 네. 네. 우리 정 선생님부터. 네. 예, 이거는 뭐, 저 같은 초짜가 미리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봐요. 네. 만약에 정말 책을 출간하게 된다면, 서문 뒤쪽에 이걸,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헌정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저에게 스승인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교단에서 저에게 정말 힘을 줬던 몇몇 선생님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 그런 거 그냥 맨 뒤에 이렇게 덧붙여도 크게 네. 어떨까요? 아무 상관없고요.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네. 음, 그게 뭐 서문에 나와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에필로그 쪽에 뒤에 또 뭐 감사의 언변해서 이제 또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좋을 거고요. 출판사들도 웬만하면 그런 거에 대한 뭐 그 제한을 두진 않은 게 너무 그게 많아지면 또 아니지만 그렇게 또 많지 예. 않거든요. 한 세네 줄 정도 쓰고 이런 거니까 뭐 세네 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감사 표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좋습니다. 책의 판매량에서도 훨씬 더 좋죠. 예,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도 가지실 거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아이의 그 어떤 그런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좀 그런 걸 좀 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상태에서 이걸 책을 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교육청 제가 이제 교육청의 강사로 이제 위촉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정책을 하시는 이제 분들께 이 그분들 기꺼이 아마 그 추천사를 써줄 거거든요. 네, 만약에 네, 좀 네, 네, 그- 그러면 그거는 그 서문하고는 다르게 따로 그렇죠. 네, 그죠? 보통 추천사 이렇게 서문 전이나 서문 후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보통 아니면 추천사 대개 한 세네 줄로 하실 추천사 있으면 한 뭐 대여섯 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좋아요. 네. 예,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우리 이승미 선생님은 또 하실 얘기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염려되는 게 이게 재미가 있을까?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오늘은 좀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뭔가 더 첨가를 해야 되나? 내용을 어차피 소설은 더 첨가하면 되는 거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은 좀 고민이 좀 올라오네요. 네. 네, 재미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당연히 독자들이 읽고 조금 재미를 느껴야 되죠.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호기심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음, 재미를 분류를 해보면 호기심이에요. 다음이 궁금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미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음, 희낙낙거리는 것도 재미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다음이 뭐지? 라는 것만 느껴지기만 해도 네, 충분히 재미로 느끼죠. 다음에 일단 또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네.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솔하게, 음, 디테일하게 그때 경험하셨던 사항을
쉽게 말하면 좀 불행한 일이면 불행을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은 끌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적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다음이 궁금해요. 아, 이분도 이렇게 이 소설의 주인공도 이렇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니까. 예. 너무 재미에 희낙낙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좀 디테일한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조금. 그래서 소설은 사실이 아니니까 이승미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공이 직접 겪었던 일일 수 있지만 내가 들었던 겪은 일도 조금 변형해서 넣어볼 수 있는 거죠. 드라마 보다가 다른 책 보다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고 도서를 참고하라는 게 참고 도서에서도 우리 주인공이 겪었었던 상황도 비슷하게 겪었거나 더 험악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 식대로 좀 변화시켜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우리 다음은 뭐 김차순 선생님. 네. 실은 저는 서문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전자책을 어. 지금 썼다가 서문을 못 써갖고 못 올린 케이스예요. 아, 서문을 못 써가지고요? 네. 아, 뭐야? 아, 뭘 서문을 못 써? 이 책 왜 썼는지. 아, 일단은 아, 대충 써보세요. 제가 조금 봐드릴게. 제가 좀 써드릴게. 아, 이 서문을 못 써서 책을 못 냈다는 거 너무 네, 진짜 그건 그래요. 저 서문 못 써갖고 지금 1년째 안 일단은 내고 있. 일단은 여기 있는 6, 7가지 대충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제가 조금씩 이렇게 좀 추가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아니, 서문 때문에 못 왜냐면, 썼다는 거지. 내가 지금 약간 그렇죠. 기분이. 왜냐면 서문이 굉장히 임팩트, 말 그대로 이 책이 왜 쓰였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림책 에세이를 썼는데 어찌 보면 제가 막 절절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공정이다 보니까 뭉쳐서 쓰다 보니까 아, 별 저한테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서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아니, 이번 책은 공저로 쓰면 좀 그럴 수는 있겠네요. 공저에서 서문은 뭐 나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네,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죠. 뭐 너무나 좀 그런 것 같아 갖고 못 썼어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 지금 어 저도 사실은 AI로 목차 다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네네. 예.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챗GPT가 우리 네. 지금 천재들 목차는 다 수천 만들어 명보다 놨어요. 갖고 나아요. 교수님 챗GPT를 보여드렸더니 활용하세요. 너무 잘했다고. 근데 아우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글을 좀 이제 거기서 그냥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네네네. 수정은 하고 근데 이제 서문을 벌써 쓰라고 하니 아직 아, 어렵습니다. 네, 나 조금씩.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 작가님 설명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얘 이 무모한 짓을 했을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조금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문. 제가 좀 보면 금방금방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정경민 대표님, 네. 또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네. 없습니다. 그래요. 잘 하고 계시죠? 못하고 있습니다. 뭐야? 다 투고하시고 다 계약하셔야 돼요. 안 돼. 다 하셔야 돼.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힘내시길 바라고요. 네. 그, 하여튼. 네. 사례를 하나씩 쓰는 대로 올리면 되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씩 쓰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카페 올려주십시오. 급한 일 먼저 하느냐고 못했어요. 네, 해야죠. 네. 네, 여튼, 네. 뭐,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책이 뭐, 금방금방 막, 한 일주일 고민한다고 막 책이 팍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이라도. 네, 근데, 근데 네. 이번 주에 그 서문 들어갈 거를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오늘 서문 했으니까, 서문을 그래도 한번 써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면 안 돼. 네.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 뭐,
네. 그 챕터별로 그 16명, 20명 그 사례를 먼저 해놓고 예. 나중에 쓰면 안 되나요? 아, 그래도 돼요. 네, 네. 지금 하고 계신 뒤에 본문, 네, 지금 하고 계신 본문 쓰는 게 있다면 그냥 그 서문보다는 그게 더 느낌이 있다면 그거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책에 차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김은주 선생님 또 뭐 하실 얘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없어.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문을 네. 오늘 저는 서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가 이제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굳이 뭐 어떤 전략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서문은 굉장히 전략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문 어쨌든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만약 할 만하면 제가 한 두세 개 다른 버전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네. 정 작가님이 선생님은 보시기에 지금 뭐 글 쓰는 거 자체가 워낙 탁월하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쓰실 겁니다. 서문은 어쨌든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아이, 뭐 예, 서문 뭐 별게 서문이 제가 볼 때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죠. 그냥 왜 써야 되는지 이 책을 아까 말했던 음. 이런 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뭐 이런 것만 조금 여기 있는 한 대여섯 문장의 답변만 좀 해주시면 서문은 될 거니까 네. 너무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게 쓰신다고 이게 바로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수정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냥 처참한 글을 쓴다 생각을 하시고 쓰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 게임은 아니니까 최소한 5, 6개월 게임을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예, 좀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주 네. 목차 시간에 뵙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